여야의 팽팽한 대치 속에서 시작된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 첫날부터 파행을 거듭했습니다. 여야는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 조사 요구와 윤 대통령의 순방 비속어 논란 등 민감한 이슈를 둘러싸고 곳곳에서 충돌했는데요. 여러 가지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 교수, 정춘생 전 청와대 비서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국정감사 어제 첫날부터 정말 팽팽한 긴장감이 맴돌았습니다. 일단 첫날 분위기 총평을 좀 해주시자면요. 국감이 불났다? 저는 네.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말씀을 좀 풀이하면 국정감사에 지켜보는 국민 감정이 불났다. 사실은 뭐 이 국정감사라는 것 자체가 원래는 이 지금 정책 국감이 돼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사실 정책보다는 어제 정쟁이 완전히 두드러질 수 있는 그런 하루였는데 사실은 뭐 이번 국정감사를 앞두고 사실 그러한 상황 자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진즉에 봤어요. 왜냐하면 사실 여야가 사실 그러니까 공격 수임의 동시에 또 수비수예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번 이 지금 국정감사는 그러니까 지금 행정부에 대한 지금 이 감사를 하는 겁니다만 이번 행정부 자체가 첫 5개월 동안은 문재인 정권이었고 그 이후 또 지금 현재까지 또 한 5개월은 윤석열 정권이었기 때문에 네. 여야 입장에서는 공격도 하면서 방어도 해야 되는 이러한 성격이 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나치게 그러니까 감사가 정책보다는 정쟁으로 치운 부분에 대해서 앞서 왜 국민들이 뿔이 날 수밖에 없느냐. 지금 이 정도로 우리가 지금 정쟁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많은 국민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대로 지금 현재 상황이 녹록치 않지 않습니까?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라는 이 경제 위기의 퍼펙트 스톰이라는 위기가 몰려오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 아침에 북한이 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또 발사를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상당히 국가적 위기가 커지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여야 의원들이 국가적인 위기와 현안보다는 자신들의 정파적 이익을 옹호하고 또 그걸 갖다가 또 도모하기 위해서 상당히 이렇게 죽기 살기식으로 부딪히는 장면을 보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억장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뭐 양비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상당히 뭐 좀 어떻게 보면 분들은 기회주의적이라고 비판하실지 모르겠지만 다수의 국민들은 그렇게 느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너무 정쟁에 치우치다 보니 국감이 불났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저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창과 창의 대결이었다. 아, 네. 네. 그러니까 주로 이제 국감은 정부 여당의 정책에 대해서 따지고 묻고 그리고 하는데 이제 그 5개월밖에 안 된 정부다 보니까 여당의 입장에서도 전 정부를 공격을 하고 야당의 입장에서는 현 정부의 실책들을 공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창과 창의 대결이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정책 국감이 되어야 되는데 윤석열 정부가 5개월 동안 주요 국지간 정책을 내세운 게 없기 때문에 정쟁으로 흐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지금 5개월 동안 하는 것이 거의 감사원 검찰을 동원한 사정정국을 동원한 수사, 감사 이런 것들로만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쟁으로 비출 수밖에 없다, 국감은. 그리고 여야가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정쟁의 거리로 가장 크게 좀 논란이 뜨거웠던 부분은 뭐였습니까? 아무래도 지금 뭐 감사원이 그 지금 전직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추진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어제 법사위에서 아주 치열한 충돌이 네.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것도 있고 또 왜 통위에서 또 박진 외교부 장관이 해임 건의안이 통과된 상황에서 박진 장관에 대한 국무위원 자격을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부분이 가장 뜨거웠던 논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먼저 제가 생각할 때 법사위에서의 감사원 분과 관련된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축구로 따지면 말이에요. 선수들이 골대를 자기들 생각대로 마음대로 바꿔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어제 법사위에 국감 대상은 사실은 대부분이었거든요. 네. 감사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야 입장에서는 상당히 감사원 자체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발도 양보할 수 없다는 그러한 일종의 기싸움을 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지나친 정쟁이라는 부분이 어제 법사위에서 한 장면에서 바로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어제는 심지어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아닌데도 그렇게까지 치열했던 이유 우리가 뭐라고 봐야 될까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에서는 뭐 예산국회라고 했을 때 예산만 다루는 게 아니고 전반적인 국정 운영
운영이나 정책에 대해서 다루고요. 국회의원들의 질의나 뭐 이런 것은 자유롭기 때문에 가장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핫한 이슈가 감사원이기 때문에 야당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감사원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서면 조사를 통보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할 수밖에 없고 많은 국민들과 야당의 입장에서 보면 이 감사원의 조사가 정치적이다. 그리고 보복 조사다. 이렇게 비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기국회 운영함에 있어서 기선제압 판단 입장에서 세게 지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감사원은 그 이전에도 감사원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의뢰한 적이 있다라는 입장인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 당시 뭐 7bil이나 이렇게 했을 때 노태우 전 대통령을 조사한 적이 있는데 이 부분은 뭐 굉장히 큰 비리 사업이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모든 조사가 끝난 후에 마지막 절차로 확인하는 과정이었다고 보면 되고요. 이번에는 전 국정원장인 서훈 국정원장 그리고 박지원 국정원장에 대해서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느닷없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조사를 요구한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이나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에서 굉장히 불쾌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더 나아가서 문 전 대통령 측에서 무례하다라고까지 표현을 했는데 여기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또 거세게 반발하는 모양새입니다.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무례하다고 이렇게 반응하신 부분은 저는 상당히 조금 유감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네.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을 지내신 분이잖아요. 그렇다면 무례하다는 그런 용어 자체는 민주공화국의 용어는 아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상당히 이러한 그러니까 감사원의 조차가 무리하고 상당히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다고 그렇게 비판을 하면서 반발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 무례하다는 용어를 쓰는 것 자체는 일종의 왕조시대, 봉건시대를 연상케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전직 대통령 성역인가? 라는 상당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런 용어였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적절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저는 감사원의 이번 전직 대통령에 대한 이 지금 서면조사 시도 자체에도 저는 상당히 문제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어제 결국 감사원이 그러면 서면조사 안 하는 걸로 없는 일로 해버렸거든요. 일종의 편집 풍파를 만든 것이죠. 사실 이 지금 감사원이 이번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이 감사 추진을 하는 부분과 관련된 것이 새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된 부분 아닙니까? 근데 감사원이 이런 감사의 어떤 이 대상을 정할 때는요. 감사위원회라는 의결기구를 위해서 그러니까 감사 대상을 선정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감사위원회에서 지금 통과된 감사 대상 목록을 보면 이 지금 서해 피살 공무원에 대한 부분은 지금 의결돼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원 내에서도 이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감사원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요. 상시적으로 공직 감찰을 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행위라고 하는데 사실 상시적으로 공직 감찰에 대한 걸 하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한다면 왜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계실 때 이 문제가 발생했고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왜 그때는 판단하지 못했을까요? 결국은 정권이 바뀌고 난 뒤에 소위 말해서 죽은 권력에 대해서 일종의 적폐청산 차원에서의 현 정권이 실시하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조치에 대한 하나의 도구로 감사원 스스로가 도구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감사원의 이번 서면조사 추진은 정말 문제가 있고 향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 개헌 때는 이 부분을 분명히 따지고 짚고 넘어가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무리하다는 표현 때문에 굉장히 저는 여당에서 굉장히 저는 과민 반응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그 단어 하나로 그 사건의 본질을 흐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아까 차재현 교수님도 말씀하셨듯이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절차 없이 원장의 직권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 보면 문재인 정부 인사들 입장에서 보면 이거 하나뿐만이 아니라 34개 사업에 대해서 지금 전방위적인 감사와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나왔던 대응이라고 받아들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논쟁거리로 떠오른 부분, 앞서 교수님께서 짚어주시기도 했지만 박진 외교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추진한 민주당 입장에선 국정조사에 박진 외교부 장관이 참석하는 것을 두고도 시작부터 불만의 목소리가 컸던 상황입니다. 어제 전반적인 순방 외교 비속어 논란의 시작점이 됐던 윤석열 대통령의
해당 발언, 그 영상을 계속해서 틀어놓고 또 보는 장면까지 연출이 됐더라고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고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사과를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예, 만약에 민주당이 계속적으로 사과를 하고 할 것 같으면 이 지금 외교적 참사라고 주장하는 민주당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그 외교 참사의 책임자인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해서 직접적인 그러니까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런데 어제 지금 외통위가 시작되는 과정에서 파행된 이유가 우리가 해임 건의안에서 통과시켰기 때문에 그러면 박진 장관은 자격이 없다는 식의 논리로 지금 들어오지 말라는 식의 이야기가 민주당의 주장이었잖아요. 저는 그것도 상당히 문제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국회가 국무위원회에서 해임 건의를 할 수 있다는 것은 헌법 권한입니다. 그러나 그 해임 건의안이 통과됐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것도 대통령의 헌법 권한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외교부 장관은 엄연하게 지금 현직 국무위원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민주당이 이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국정감사를 우리가 거부하겠다는 식의 이야기 자체는 감정적인 대응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말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러니까 여당이 이 당장 그 박진 외교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이 나왔을 때 왜 명분이 없는 거다. 왜 지금 이렇게 지금 다른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실무진들이나 이런 쪽에 책임을 물어야지 왜 외교부 장관한테 묻느냐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어제 당당하게 박진 외교부 장관을 대상으로 해서 지난 순방 과정에서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그리고 왜 이 외교부 장관이 책임을 져야 되는지를 꼼꼼하고 정정당당하게 따져서 이러한 부분들을 지켜보는 국민들이 생각이 진짜 박진 외교부 장관이 물러나야 되겠네 라는 생각이 확산되고 그 민심이 커지게 되면 결국은 대통령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치적 구속력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어제 민주당의 첫 단추를 저는 처음에는 참 잘못 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해임 건의안은 국회가 의결을 해서 그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의결을 했기 때문에 그 당사자가 대상자로 나와서 감사를 받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행태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해임 건의안 얼마 전에 의결을 했는데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냥 국감에 임할 수 없는 위치였고요. 그래서 해임 건의안을 의결했기 때문에 그걸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퇴장하는 게 맞다. 그리고 사퇴하고 사과하고 사퇴해라 이런 걸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오전에는 그 공방을 벌이다가 오후에는 다시 정상적으로 질의와 답변이 이어졌는데요. 앞으로 아까 차재현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왜 뭐가 문제였는지 외교부의 대처가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 소상하게 밝히면서 국민적 동의를 얻어가는 과정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더 나아가서 외교부 장관이 교체될 가능성 높다고 전망하시는지.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해임 건의안을 의결했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이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박진 장관께서도 2003년도에 김두관 장관, 행정자치부 장관을 해임 건의안을 국회에서 의결했을 당시 그 당시 한나라당 야당 대변인이었거든요. 이것을 국회에서 의결한 것을 무시하는 것 자체는 변종 독재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사퇴하는 것이 맞다.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시점에서 저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되돌리고 싶습니다.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계속 사퇴를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참 여러 가지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양당 내부적으로도 인물 간의 리스크가 커지는 부분. 우선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둘러싸고도 맹공이 펼쳐지는 모습이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교하는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어떤 부분을 비교했다는?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죄와 또 비교하는 목소리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셨는지요? 성남FC 관련해서는 성남FC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지금 성남시장 재임 시절 당시에 진행했던 정책 전반에 대해서 다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FC 관련해서는 민주당에서는 그 후원금이 아니고 광고다. 광고고 이제 기업이 시민구단이 성남FC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광고성 후원을 했던 것이지 누구의 뇌물로 이렇게 들어갔다는 근거도 없고요. 증거도 없고 진술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다 끝난 수사를 다시 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시 그 해당 기업에 대해서 압수수색하면서 이 부분은 누가 봐도 정말 정치보복 수사로 붙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네, 그러니까 간단히 싶습니다.
후원금이 아니라 광고비였고 뇌물로 운운하는 것은 정치 공방에 불과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예, 뭐 민주당에서 그런 관점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경남도지사로 있으면서 경남 FC 후원금을 받았던 왜 홍준표 지금 대구시장에 대해서 조사를 하지 않느냐. 그러한 그러니까 논리를 펼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뭐 제가 가문한 탓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지금 경남도지사로 있으면서 홍준표 당시 도지사가 그러니까 이 지금 그 경남 FC에 후원금을 받을 때 일종의 뭐랄까 상대적으로 대가성이 있는 정치적인, 그러니까 행정적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국민의힘의 입장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안이라는 것이죠. 제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결국 그러면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성남FC로에게 그러니까 두산건설이 50억을 후원하게 만드는 그 과정에 있어서 두산건설에게 행정적 조치를 통해서 일종의 대가를 해줬다는 거죠. 예를 들면 두산이 갖고 있었던 땅 용도를 변경을 하고 또 용적률을 상향시켜서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갖다 줬기 때문에 결국은 두산이 성남 FC에다가 그러니까 지금 후원금을 준 것이 아니냐. 그렇다고 한다면 정당한 후원금보다는 일종의 대가성이 있는 일종의 주고받기성 뇌물이라는 것이 검찰의 시각인 것 같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바로 그러니까 지금 두산건설과 그리고 지금 성남FC와 가지고 후원금을 받았는데 관여했던 전 성남시의 공무원 두 사람이 지금 불구속 기소됐는데 그 공소장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검찰의 입장에서는 분명하게 지금 행정적인 여러 가지 조치, 편의적인 특혜성 조치를 해서 이 후원금을 받은 만큼 이거는 제3자 뇌물죄가 맞다고 하는 것이 검찰의 생각이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 검찰이 기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상당한 이 진위 여부는 결국은 법정에서 판가름이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기소 가능성이 높다고까지 전망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재명 대표가 이런 사법 리스크를 대하는 태도가 조금 달라진 것 같은데요. 그 배경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검찰의 사정 칼날 자체가 상당히 강하고 아주 그러니까 이 지금 그 검찰 수사진들의 의지 더 나아가서는 아마 정권적 차원에서 자신을 옥죄하려는 그러한 하나의 정치적인 보복, 탄압 이런 측면에서 이 의지가 강하다고 보기 때문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어떻게 보면 자신에 대한 수사 자체가 정당한 이 지금 법적 행위라기보다는 일종의 자기의 유력한 야권의 대선 주자를 솎아내려고 하는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는 것이다. 아니면 최소한 일종의 뭐랄까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러니까 이 지금 불법적인 이미지의 낙인을 찍으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을 강하게 이야기하면서 연일 지금 아마 이 수사 더 나아가서는 정권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말씀처럼 방어 태세로 적극적으로 전환한 거라고 봐야 될까요? 방어와 공격을 동시에 할 수밖에 없겠죠. 민주당은.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뿐만이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동시에 조준을 하고 있습니다. 사정기관이. 근데 이 사례들을 보면 전무후무합니다. 그러니까 검찰과 감사원을 동원해서 한꺼번에 정말 동시다발로 조준하는 형국인데 이러면 국정 운영을 5년 동안 어떻게 할 것이 정말 답답하고요.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민생이 정말 위기입니다. 그냥 위기가 아니고 9월 무역 적자만 5조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적자가 6개월째 이어지고 있는데 이거는 1997년도 IMF 이후 첫 번째라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뭐 주가도 폭락하고 있죠. 다 죽어갔는데 민생을 살리지 않고 온갖 수사에 관련된 보도만 뉴스에 장식하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런 수사가 당분간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 묶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것을 5년 동안 끌고 갈 것입니까? 정책을 해야 되고 정말 경제를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야당과 머리를 맞대서 무슨 정책 같이 해봅시다. 협치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그것은 전혀 안 보이고 수사만 하고 있으니까 참 답답합니다. 진짜 5개월밖에 안 된 정부인데 정말 5개월밖에 안 남은 정부인 것처럼 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 눈에서 보면 참 답답할 노릇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그리고 또 논란이 됐던 부분,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된 공세 역시 또 강하게 펼쳐지고 있는데 관련된 증인들이 어제 대거 불출석하는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또 국민의힘은 조국 전 장관의 논문 표절 의혹을 들기도 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정치 공방도 거세지는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지금 주요 국정감사의 증인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출장을 핑계로 나가는 경우가 어제 오늘 일은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야당이 그런 부분을 강하게 질타한 부분은 저는 충분히 수긍이 되는 측면이 네. 있고요. 사실은 그거는 여야를 넘었어요. 그러니까 국정감사의 정인으로 일단 채택된 사람들이 좀 일종의 뭐랄까요. 이게 그러니까 일과성으로 요것만 피하면 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외국으로 이렇게 나가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그렇게, 그러니까 이 국정감사 채택되자마자 바로 이렇게 외국으로 갈 수 있는 사람들은 우리 사회에서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일종의 말 그대로 특권층들인데, 과거에는 재벌 총수들 있는 분들이 많이 했지만 이번에는 공교롭게도 지금 대학 총장들이 두 분이 지금 나가겠다는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거는 여야를 떠나서 저는 뭐 동행명령장 같은 걸 발부를 해서라도 네. 저는 국정감사에는 임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조금 민주당도 과한 부분이 있었던 부분은, 김건희 여사를 정인으로 채택하자는 주장 자체는 네. 저는 이건 좀 역지사지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제 그러니까 이 김건희 여사를 그러니까 정인으로 채택하자는 부분은 교육에서 나온 이야기지만, 제가 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어제 외통위에서 김정숙 그러니까 그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이 그 문재인 정권 시절에 인도를 방문했던, 그때 영부인 혼자서 그때 방문했던 그 부분을 갖고 이 지금 영부인의 그러니까 버킷리스트를 완성하기 위해서 간 것이다. 국민이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난리가 났거든요. 자, 그럼 거꾸로 생각하면 지금 전직 대통령의 부인에 대해서도 지금 이렇게 거론되는 것만으로도 민주당 의원들이 발끈하는데, 지금 과연 현직 대통령의 부인을 정인으로 채택하자, 이것이 과연 관철될 수 있을까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은 서로 역지사지해서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제가 드립니다. 네, 같은 생각이신지. 김정숙 여사에 관련된 것은 그러니까 여당의 주장일 수는 있지만 당시 상대국에서 초청에 의해서 갔다는 게 또 민주당 측의 입장입니다. 근데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 물론 국민대는 표절이 아니라고 했지만 다수 전문가들이나 관련 분야 학자들이 명백한 표절이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증인을 채택했던 것 같고요. 물론 이것이 정쟁으로 붙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김건희 여사는 아니지만 관련된 증인 출석 요구에 대해서 해외 도피성 출장을 했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제 의도적인 거고 원래 예정이 없던 것을 일정을 잡아서 갔다 온 사례이고요. 그리고 과거에 국감 사례 증인 출석을 안 해서 했던 사례를 보면 아까 차재현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동행명령 국회에서 동행명령 요구할 수 있거든요. 의결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정하는 장소까지 와야만 합니다. 또 그것도 거부하면은 이제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민주당은 동행명령권을 행사하겠다.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정무위원회 국감에서는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스타항공 직원 부정 채용 의혹에 야권 인사들이 여럿 연루돼 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일단 뭐 윤창현 의원은 공익 제보를 받았다고 그래요. 네. 제보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니까 지금 당시 이스타항공에서 직원들을 채용할 때 부당 채용됐던 사람들의 명단을 아마 누구한테 제보를 받았던 모양인데, 그 부당 채용됐다고 하는 직원들 옆에 추천자 이름이 쓰여 있다는 것이죠. 네.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 보면 한명필 전 총리라든지 지금 현직 의원이 양기대, 또 이원욱 의원들의 이름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조사를 하라는 것이 윤창현 의원의 주장인데, 문제는 이 주장 자체가 과연 본인도 확신을 갖고 이야기할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만약에 지금 이러한 명단을 확보했고 나름대로 근거가 있다고 한다면 아마 의원 입장에서는 저렇게 지금 회기 중에 원내에서 발언을 하지 않고 아마 당당하게 지금 회기 바깥에서 다른 국회 바깥에서 발언을 했겠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지금 국정감사장 내에서 저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약간의 자신감이 모자라기 때문에 일종의 의원 면책 특권을 이라는 방패 속에서 이야기를 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윤창현 의원이 정말 근거가 있다고 한다면 이러한 부분들을 바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더 당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마 본인 스스로가 약간 자신감이 없다든지 아니면은 조금 더 관계당국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좀 섣부르다는 그러한 의구심을 자아내기에 충분한 한 모습이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해당 의원들의 실명까지 거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이거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입니다. 정말 자신이 있다면 면책특권이 허용되는 국감장 상임위원회가 아니고 기자회견이라는 방식 아니면
그 다른 방식을 통해서 정정당당하게 나올 수 있어야 되는데 수많은 제보들이 국회에 들어옵니다. 의원실로 들어오는데 그중에 사실도 있을 수 있고 사실이 허위 사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거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론하는 것 자체가 좀 조심스럽습니다. 네. 또 여러 가지 논란들을 지금 하나하나 짚어보고 있는데 그런가 하면 어제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이 국감에서 핸드폰을 보는 모습이 보이기도 했고 참 이 국정감사에 참석한 여러 인물들의 행태를 두고도 국민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큰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사실은 뭐 지금 그러니까 이그 국회 그러니까 회의장 내에서 이 의원들이 지금 노는 그런 식으로 해서 뭐 문자 보는 걸 갖다가 찍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뭐 일부 의원들은 상당히 뭐 사진 기자들이 스토커냐 그런 이야기하고 의원들도 사생활 보호할 필요 있다는 주장을 하지만 지금 어제 정운천 의원의 저 모습 자체는 그러한 주장 자체를 완전히 무식해 만드는 그러한 한 장면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제가 드는 생각은 어제 국회 행안위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네. 행안위에서 지금 출석했던 증인 중에 한 명이 포스코 회장이 출석을 했어요. 포스코 회장 보고 왜 출석했느냐? 이번에 지금 흰남노 태풍 때문에 포스코가 완전히 지금 물에 잠겨서 6개월 동안 지금 가동이 어렵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포스코 회장으로서의 역할을 다 했느냐 그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질타했던 부분이 그러니까 태풍이 오기 전 주말에 이 지금 최정호 회장이죠. 최정호 회장이 골프를 한 걸 갖고 아주 질책을 했어요. 그럼 똑같은 잣대로 본다고 한다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운천 자당 소속 의원들한테 저는 그 이상의 질타를 가하고 어떤 식으로 윤리에서도 징계를 개시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네, 참 이 핸드폰과 관련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대개 의원님들은 그 현장에 가서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핸드폰을 통해서 이슈에 대해서 검색을 한다. 기사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궁금한 검색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골프 약속을 또 하는 그런 게 찍힌 거 아닙니까? 근데 문자가 이제 찍히면서 논란이 됐던 사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달라지는 거 아는 거 보면 굉장히 긴장감이 떨어졌다 그런 하고요. 정말 그 의원님들은 좀 국민들의 입장에서 좀 주의를 하면서 의정 활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민생을 살피는 국정감사 앞으로 계속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여기서 좀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그 밖에 정치권의 주요 이슈들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한 만화를 두고도 좀 뜨거운 논란입니다. 글쎄요. 그러니까 이 지금 만화를 지금 그러니까 이 하는 행사 자체를 아마 부천시의 네. 출전 아마 이런 공익재단에서 아마 만화전을 개최를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일종의 감독기관이라 할 수 있는 문체부에서 학생의 만화 창작 욕구 고취 행사 취지와 맞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글쎄요. 지금 우리나라 선거법이 18세까지 지금 선거 연령이 인하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상당수 고등학생들 이제는 투표권을 갖고 있고요. 정당 가입도 이제는 허용이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고등학생이라고 해서 그러면 정치에 대한 생각을 안 할 수가 있나요? 저는 오히려 그러한 부분들 더 적극적으로 고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본다고 한다면 상당히 문체부의 입장은 상당히 좀 자가당착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사실 이 만화를 그리는 부분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뭐 출판의 자유하고 다 맞물리는 우리 헌법 가치잖아요. 바로 그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도 취임 전에 어때 뭐 프로그램에 나가서 나를 얼마든지 희화해도 된다.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는 그 헌법 가치하고 그런 문체부가 어제 내놓았던 이 지금 가이드라인하고는 과연 이게 부합이 되는 건가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뭐 저는 대통령실에서 대통령 국정처라고도 다르다는 식으로 조금 깔끔한 질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실제 어제 법사위에 출석했던 김상한 그러니까 법원 행정처장이죠. 대법관이신데 이분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사안에 대해서 국가 권력에 대한 국민의 비판 또는 표현의 자유에 포함된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뭐 저는 문체부가 이제는 반성문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만화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얼굴이 크게 그려진 그 열차가 전력 질주를 하고 있고 거기에는 김건희 여사로 보이는 인물도 있고 이게 다분히 정치적이다라는 입장이 있고 또 표현의 자유라는 생각도 있고 어떤 쪽이 맞다고 보시는가요?
고등학생이 그 출품한 카툰입니다. 네. 카툰은 원래 정치적인 소재를 갖고 풍자하는 만화 한 컷이에요. 근데 이제 정치적이기 때문에 문제다 하는 건 지적은 맞지 않은 것 같고요. 저는 문체부가 정말 바보 같은 짓을 했다. 그냥 놔뒀으면 이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몰랐을 겁니다. 근데 지금 보면 윤석열 시리즈로 지금 저기 윤석열차가 아니고 천공열차 여러 가지 패러디물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대응을 굉장히 잘못하고 있다. 그리고 저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박근혜 정부의 문화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자꾸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의 입에 맞고 우호적인 거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고, 왜냐하면 제가 왜 떠오르냐고 하냐면 엄중 경고를 떠나서 앞으로는 후원 명칭도 문체부 후원 명칭도 사용할 수 못하게 하겠다. 추후 조치를 밟아 나가겠다 했기 때문에 거기로 다시 흐를 수 있는 건가 그런 그 우려가 드는데요. 정말 저는 표현의 자유 영역인 만큼 이거는 건드릴 수는 없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저께 국감장에서 굉장히 논란이 되니까 네. 국민의힘 의원들도 표절로 역공을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도 저 적절치 않은 지적이라고 보는데요. 그 토마스 열차라고 굉장히 유명한 만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모티브로 한 카툰은 굉장히 많아요. 이것을 모티브로 해서 고등학생이라는 친구가 이거를 작품을 만든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표절이라고 하는 건 지적 자체는 저는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네, 참 뜨겁습니다. 여러 가지 정치권 이슈들이 유독 이렇게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한동안 뜨겁게 정치권을 달궜던 이준석 전 대표가 냈던 가처분 신청, 그리고 그를 둘러싼 윤리위의 추가 징계 여부, 이 부분이 빠르면 내일 중에 좀 결론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당장 내일 윤리위가 심의를 할 예정이고 여기에 앞서서 가처분 신청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아니, 그 지금 법원의 가처분, 그러니까 이 결과가 내일 만약에 나온다면 그러니까 낮 중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지금 네. 그러니까 당의 윤리 같은 경우는 보통 저녁 시간에 개최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법원의 결과가 나온다고 한다면 그 결과 때문에 윤리위도 상당히 조금 삐걱거릴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난번에 이 지금 비대위 구성에 대해서 가처분을 인용했던 재판부가 이번에 똑같은 재판부가 또 지금 심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사건의 본질은 크게 바뀌지 않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제 개인적 판단으로는 법원이 다시 인정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정진석 비대위 자체가 일종의 스톱이 되고 공중분해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당윤리가 어떠한 징계를 내린다고 하더라도 그 징계의 최종 결정권은 당내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최고위원 또는 비대위가 해야 되는데, 비대위가 공중분해돼서 없어지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과연 이준석 이 전 대표에 대한 징계의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도 상당히 좀 더 큰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모르겠습니다. 내일 만약에 지금 국민의힘이 바라는 대로 만약에 기각이 된다고 한다면 일사천리로 아마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징계가 바로 이루어지고, 아마 사실상 이준석 전 대표는 당에서 쫓겨나는 결과가 될 것 같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또 뭐 이 징계에 대한 또 가처분을 내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아마 상당한 악순환이 될 것 같지만, 어쨌든 기각만 된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입장은 상당히 숨통을 돌리게 되겠지만,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용이 될 경우에는 정말 집권 여당의 입장에서는 진짜 첩첩삼중의 그러한 길로 접어드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 법원이 인용을 하더라도 징계를 통해서 아예 이준석 전 대표를 당에서 내쫓게 되면은 이게 또 효력을 상실한다는 얘기도 있고, 그 이후에 또 만약에 교수님 말씀처럼 추가 징계에 대해서 이준석 전 대표가 또 가처분 신청을 내면 악의 고리가 반복될 수도 있고, 이 여러 가지 좀. 그렇죠. 그러니까 뭐 지금 어떤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실 이 이준석 전 대표의 문제를 그러니까 이제 법적으로 풀려고 했기 때문에 이게 계속 꼬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정당의 문제는 국민의힘 다수의 의원들이 말씀하듯이 정치로 풀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그러니까 지금 풀지를 못하고 정치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 당윤리위나 또 지금 일종의 뭐랄까요, 그러니까 당내의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정해진 절차를 벗어나서 약간 무리한 그런 대응들을 함으로써 이 상황이 꼬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무한 루프처럼 계속적으로 반복될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러한 상황을 본다고 한다면 결국 국민의힘 스스로가
정치력을 발휘해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게 답인 것이죠. 법의 판단에 맡기다 보니 계속해서 이 악의 순환고리가 이어지는 것 같다는 말씀이신데요. 어떻게 그 결과 두 부분 전망하시는지. 정당 내에서는 굉장히 뭐 정치적인 의견을 달리할 수 있고 대립할 수 있는데 말씀하셨듯이 정치력을 풀어야 되고 정치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을 사법기관으로 가져가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꼬인 건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글쎄요, 법원이 내일 판단 결정을 안 할 수도 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우선 이제 윤리위는 그 윤리위원회의 그 임기가 이미 10월 14일인가요? 그때 끝나기 때문에 내일 분명히 추가 징계를 할 것이라고 보고 법원의 판단은 그 이후에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정말 이거는 정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정말 걷잡을 수 없는 경랑의 혼돈 속으로 가는데 일단은 주호영 원내대표가 직무 대행을 맡아서 그 또 다른 비상 상황을 운영을 하면서 앞길을 모색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내일 빠르면 그 결과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은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죠. 정춘생 전 청와대 비서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